네, 저는 지금 노련동 건물에 나와 있는데 다들 아실 거예요. 제가 이거 신축 부지를 2020년 3월에 사가지고 코로나 터지고 사서 신축을 했는데 지금은 만실이거든요. 5층까지 다 차 있습니다. 그래서 1층은 그냥 옷 대여하는 데가 들어와 있고, 지하 1층은 이제 와인 수입사 들어와 있고, 2층은 갤러리 들어와 있고, 3층은 그냥 오피스 사무실 들어와 있고, 4층은 뭐 연기학원이 들어와 있어. 5층도 갤러리가 들어와 있는데 아마도 지하 1층은 여기서 창고를 더 쓴다 그래가지고 빠질 것 같은데, 제가 이거를 신축하고 나서 한 8개월 정도 공실이었어요. 그래서 개별 임차 맞추는데 좀 오랜 시간이 좀 걸렸고, 어쨌든 공실일 때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아, 요즘에 강남공실 되게 심하단 말이야. 그래도 여기는 대로변이 넓잖아. 이면도로긴 하지만 대로가 되게 넓고, 여기는 뭐 4m인데 여기는 넓단 말이에요. 이쪽 상권이 나쁘지가 않아서, 여기가 좀 술집 사람들,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분들이 이용하는 상권이라서 이쪽 쭉 가면 미용실 되게 많거든요. 여기 상권이 나쁘지가 않아서 임차 맞추는 데는 크게 어렵진 않았어요. 사실 8개월 정도 걸리긴 했지만, 공실일 때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자는 나가잖아. 신축비용도 들였고 금융비용이 나가잖아. 근데 공실이니까 뭐라도 좀 맞추고 싶다, 임대료 좀 낮춰서 맞추고 싶다. 근데 요즘에 그런 건물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사실 이 건물 위치만 해도 여기 대로변도 넓고 메인 상권랑 연결이 돼 있는데, 이 뒤쪽에 있는 건물들이 되게 많아. 이 뒤쪽에 있는 건물들은 주거지를 개발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가 원래 이용 주거지이긴 한데, 이 뒤쪽은 상권이 없어요, 사실. 그래서 이 뒤쪽까지 쭉 가게 되면 다세대 연립주택들이 되게 많은데, 다세대 연립주택을 부시고 리모델링하고 해가지고 근생으로 바꾼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뒤쪽으로 가면 공실이 좀 있어요. 근데 이쪽은 또 공실이 없고, 그렇습니다. 요즘 강남 건물주들이 공실 때문에 망했다, 요즘에 강남 시장 안 좋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고, 저도 되게 많이 했는데, 실제 메인 상권, 그래도 어느 정도 임대가 탄탄하게 나오는 상권 제외하고는 공실 때문에 강남조차도 시름을 앓고 있는 거죠. 근데 강남은 그게 있어. 임대료만 낮추면 임대를 또 맞출 수는 있어. 근데 임대를 못 낮추는 거지. 그럼 건물 가격이 내려가니까. 그런 이슈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영업을 하고 있나? 지금 오랜만에 왔는데, 주차량은 뭐 작아. 코앞빌딩도 보면 주차량 한 3개, 4개 이렇게 쓰는 건데요. 이쪽으로 들어가면 건물이 있고요. 눌러 가면 지하 1층, 이제 엘리베이터까지 설치를 해놨어요. 여기 신축이잖아. 신축이니까 그래도 맞추는 게 어렵진 않더라고요. 임차 맞추는 게. 아이고. 이런 게 정교하지가 않아. 네. 임대가 좀 잘 나가는 지역들 있잖아요. 임대료 조금만 낮추면 나가는 지역들은 뭐 그 니즈가 별로 없는데, 임대료를 조금 낮춰도 잘 안 나가는 지역들이 되게 많아요. 특히나 서울 외곽이나 경기도나 이런 데 되게 많거든요, 그런 데가. 그래서 그런 데가 창고형 임대 매장으로 좀 전환해가지고 그런 비즈니스를 셀프 스토리지 업체라고 하는데, 셀프 스토리지를 사업을 하는 그 대표님을 만나러 지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선련역에 나와 있는데요. 방금 전에 노년동 건물 갔다가 뭐 건물 공실 얘기를 하다가 창고형 임대 사업을 하는 그런 회사가 있어서 여기 방문을 했습니다. 선련역 앞에 이 건물인데, 우리도 이렇게 할 걸 그랬어. 전광판. 이거 아이디어 좋은 것 같아. 그렇지? 전광판만 바꿔주면 임차인이 바뀌면 바로 바꿀 수 있잖아. 근데 이거를 고정으로 박아놓으면 다 떼야 되잖아, 스티커를. 이렇게 전광판 하는 거 좋은 것 같아요. 일단 들어가 볼까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저는 지금 아이엠박스 그 남성훈 대표님하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대표실에서. 대표실 아니죠, 여기? 예, 회의실입니다. 네네. 최근에 막 슈카월드도 나오셨고, 예, 뭐 되게 활발하게 활동을 하시는 것 같은데. 조회수 많이 나왔습니다. 네네. 그 셀프 스토리지 이제 사업 하시잖아요. 본인이 지금 하고 있는 셀프 스토리지 사업이 어떤 건지 개요를 개략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셀프 스토리지는 보관 공간이 필요한 분들에게 보관 공간을 제공해드리는 임대업입니다. 공실로 고민하시는, 또는 건물의 가치를 높이고 싶은 임대인들이 계시면 저희가 해당 건물 자산에 들어와서 운영을 한 다음에 발생하는 수익을 쉐어하는 겁니다.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는 스타벅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스타벅스도 임대인이 원해서 스타벅스가 들어가는 거고, 거기서 발생하는 매출의 일부를 임대로 드는 것 같이 저희도 발생하는 수익의 80%를 드리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비 같은 거 제하고 80%를 드리고 20%는 회사에서 가져가고요. 그러면 인테리어 비용은 누가 부담을 해요? 인테리어 비용은 임대인이 지불하시는 건데, 대략 전용평당 130에서 150만 원이 발생하는데, 예를 들어 50평 기준으로 했을 때는 대략 한 6,500만 원 정도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럼 50평 기준으로 봤을 때 6,500만 원 정도 발생을 하면 대략 예상되는 수익이 어느 정도 되나요? 네, 50평 기준으로 했을 때 전용평당 12만 원 매출에서 600만 원 매출이 나옵니다. 그럼 보통 이 셀프 스토리지를 이용을 하는 사람들은 1인 가구가 많겠다. 그리고 조금 작은 집에 사시는 원룸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많이 이용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 제가 신축 아파트들 보면 신축 아파트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창고들이 많잖아요. 세대 창고도 많이 주는 추세에 있고, 그런 분들의 니즈는 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가장 중요한 요인이 이제 특히 3가지 요인이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사회적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의 모든 인구가 지금 수도권 서울 경기로 몰리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주거비가 엄청나게 폭등하고 있고, 이런 분들이 더 넓은 곳으로 이사 가는 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집을 맡기고 보다 쾌적하게 지내려고 하는 수요가 정말 많고, 두 번째는 인구학적 요인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1인 가구가 엄청나게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1인 가구의 가장 큰 화두는 결국 이사입니다. 이사를 생각보다 엄청나게 자주 다녀요.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거의 1년 6개월마다 이사 다닌대요. 이런 분들이 처음에는 이사 날짜가 맞지 않아서 집을 맡겼다가 점점 이 셀프 스토리가 너무
편하니까 보관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매월 정기적으로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는 서비스여가지고 그래서 소비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 되게 진입장벽이 많이 낮아진 것 같아요. 그럼 1인 가구가 약간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 주로 들어가시겠네요? 1인 가구가 많은 데는 압도적으로 잘 되고 가장 잘 되는 요인 제가 두 개로 잡는데 첫 번째 1인 가구가 많은데 그 다음에 신혼부부가 많은데 경기도권 신도시 같은 데도 되게 잘 됩니다. 왜냐면 어린애들이 있고 하면 짐이 많잖아요. 이런 분들이 아이용품이라든가 생활용품을 맡기려고 하는 수요가 엄청나게 빨리 늘어나고 있어가지고 저희가 1인 가구 많은 데나 가정집 많은 데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점 확보를 할 때 딱 걸맞는 건물을 찾는 게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찾으세요 그런 거는?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공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공실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연락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경기도 외곽에 있는 지산의 지하라든가 약간 낡은 상가의 뭐 건물 1층이라든가 이런 연락이 정말 많이 오고 계셔가지고 그런 분들이 연락이 오면 저희가 이제 가서 오픈을 하는 거고 저는 이 공간 비즈니스가 소비자 측면에서 얘기를 하면 한 측면에서 보면 이제 부동산 임대를 하는 거고 또 한 측면에서 보면 실내를 사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업체에다가 내가 보관을 했는데 온습도가 잘 맞지 않아서 물품이 상할 수도 있고 또는 뭐 고가 물품을 보관을 좀 여성분들 같은 거 비싼 옷들 많잖아요. 근데 내가 명품 옷이 좀 많은데 좀 보관을 좀 하고 싶은데 그 제대로 보관이 될지 뭐 화재가 나면 어떨지 뭐 아니면 누수가 생기면 어떨지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저도 건물을 신축도 해보고 리모델링도 하다 보니까 아무리 잘 지으려고 해도 누수가 생기는 데가 있거든요. 그러다가 또 이제 땜빵에서 잡고 막 이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보험이나 아니면 신뢰를 어떻게 주고 있는지 그 좀 궁금하거든요. 실내 소비자들한테. 센서가 있어가지고 실시간 온습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저희 관제센터에서 다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원격으로 냉난방기, 제습기를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비가 많이 올 때는 그 습도가 높으니까 제습기를 더 강하게 틀고 그다음에 더운 날은 에어컨을 틀고 그래서 최적의 온습도를 조절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보안 방범, 풍수해, 화재도 이중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심지어 수탁물 보호까지 들어가 있고 저희가 이제 말씀드린 거는 집이라든가 일반 상가보다 훨씬 더 타이트하게 관리가 되고 있고 그 사각지대 없는 CCTV 다 24시간 365일 지켜보고 있어가지고 아주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고 있고 TV에서 실시간으로 전 지점이 거의 다 띄워져 있습니다. 만약에 공실이 안 나고 임대가 굉장히 잘 나가는 임대인은 굳이 안 할 것 같긴 해요. 내 인테리어를 굳이 들여가지고 귀찮게 안 할 것 같은데 공실인 임대인들은 이런 걸 좀 생각을 하면 좀 좋을 것 같긴 해요. 저도 장기간 한 층, 두 층 정도가 공실이 나니까 좀 싸게라도 빼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뭐 이자대로 나가고 하니까. 근데 임대인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를 하고 싶어 했을 때 아이박스에서 해주겠다 했을 때 자기 돈을 들여서 인테리어를 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테리어는 사업자 대출 나올지 모르겠는데 대출도 많이 안 나오고 그리고 인테리어를 생돈으로 들여서 한다라고 하면 가뜩이나 공실 때문에 힘든데 인테리어를 했는데 원하는 만큼 임대료가 또 안 쳐질 수 있는 거잖아요. 사업이기 때문에 다 100% 돌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는 또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좀 알려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리스크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어떤 분들이 아이엠박스를 보통 유치하려고 하냐면 가장 첫 번째로는 건물의 자산 가치를 높이시고 싶으신 분, 빨리 건물 매각하고 싶으신 분 이런 분들이 하고 두 번째로는 임차인 관리하기 싫으신 분 이런 분들이 하고 세 번째가 가장 많지만 공실로 고민하시는 임대인 건물주가 제일 많습니다. 일단 공실로 고민하시거나 걱정하시는 분들은 지금 문제가 좀 많이 심각한 것 같아요. 이 공실이 실제로 이야기하면 뭐 1년이 갈지 5년이 갈지 뭐 제가 농담하면 100년이 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일단 공실 문제가 너무 심각한 뭐 하남 미사라든가 향동, 고덕, 양쪽도 이런 데는 너무 크게 고민하시기보다 빨리 뭐라도 채워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도 채워서 수익 일정 부분 내야 되고 그러면 사실 리스크가 엄청 낮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약간 애매한 분들은 리스크는 좀 당연히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지금 대부분의 지점이 잘 되긴 합니다. 근데 안 되는 지점은 물론 당연히 있죠. 그럼 저희가 어떻게 하냐면 저희는 분석을 엄청 많이 해요. 데이터 분석을 엄청 많이 해서 왜 안 되는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분석을 하고 실제로 하나의 예를 말씀드리자면 이태원점이 그 서비스가 원래는 잘 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태원 워낙 좋으니까 잘 되지 않았는데 처음에 생각보다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거기가 실제로 엄청 건물도 노후화되어 있고 들어가기도 힘들고 계단이 있어가지고 짐 옮기기 되게 힘들거든요. 여기가 파크사이드 서울 앞에 상권이거든요. 일로 올라가게 되면 왼쪽으로 꺾으면 바로 이태원 상권이거든요. 근데 여기가 지금 공사 소리 들리죠? 파크사이드 서울 올라가고 있잖아 지금. 그래서 이게 공사가 끝나고 여기가 뭔가 활성화가 많이 될 거다 해가지고 여기에 건물 사신 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이미 그게 기대감이 많이 반영이 돼서 평당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는데 지금 여기 살 데가 없어. 그리고 실제로 이거 뭐 사봤자 뭐 할 것도 없고 여기서 어쨌든 일로 가면 뭐 태진아 건물도 있고 막 이래. 그래서 공사판인데 어쨌든 앤틱거리 맞은편에 이런 건물이 있습니다. 되게 오래된 건물이고요. 1층은 임차가 좀 잘 맞춰져 있어요. GS25도 들어와 있고 뭐 여기는 뭔지 모르겠는데 부동산이 하나가 들어와 있고 기본적으로 임차는 맞춰져 있는데 문제는 그건 것 같아요. 이거 봐봐.
와. 여기 지하를 아마 못 맞췄을 거야. 딱 봐도 건물 사이즈를 보면 옛날 건물이고 되게 낙후된 건물이잖아요.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에요. GS25가 여기 인면을 쳐가지고 뭔가 낙후된 느낌이 안 드는데 2층을 보면 완전 낙후됐죠. 아마 1970년대에 지어진 건물일 거예요. 60년대, 70년대 막 그때. 그래서 뭐 쓰임새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건물일 텐데 지하는 답이 없죠. 이런데 누가 임차를 하겠어 여기. 그러니까요. 유대인과 많은 데도 아니고 여기가. 있는지도 모를 것 같아요. 있는지도 밑에 몰라요. 옆장이. 그래서 여기 한번 들어가 보죠. 여기가 아이엠박스를 사용하는 곳이래. 그래서 이런 건물주들이 이런 니즈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지하는 이거 물건 옮기 되게 힘들겠다. 근데 그렇네요. 짐 무거운 거 옮기긴 좀. 그래서 대신 옮겨줬다 그랬잖아. 그래서 이거는 사람을 좀 써야 되겠다. 이거는 자기가 혼자 옮기긴 좀 어려울 것 같아. 그래서 요런데 여기 지하 요런 데는 진짜 임대하기가 쉽지 않죠. QR을 찍고. 오. 이런 공간이군요. 이렇게 구분형 창고를 만들어가지고 여기 사이즈가 다 있어요. M도 있고 M이면 미디움이겠죠? 그리고 저 앞에도 M. 여기는 좀 작은 창고들이 들어와 있군요. 그리고 여기다 CCTV 같은 거 설치해주고 전등 달아주고 여기 보니까 습도랑 온도는 딱 적당한 것 같아. 이 정도 와인 보관할 수 있거든? 습온도가 이 정도면 충분히 와인 보관할 수 있어요. 근데 리스크가 있으니까 뭐 추천하진 않는다라고 대표님이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뭐 이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는 좀 되게 낡은 건물이어서 이게 좀 많이 내려와 있는데 건물 상태가 좀 좋거나 지산이거나 이런 데면 좀 더 쾌적하긴 할 것 같아요. 뭐 그렇게 했을 때 이런 엄청 악조건을 제가 어떻게 극복을 했냐, 이태원점 이용하시는 분들은 제가 무료 운반을 해드렸어요. 넣어드리겠습니다. 직접 넣지 말고 넣어드릴 테니까 신청만 하세요 해가지고 저희 비용으로 저희 그 기사님들이 다 옮겨드렸습니다. 한 50평 정도 기준으로 봤을 때 6,500만 원 정도 인테리어 비용이 든다고 했고, 그러면 50평 기준으로 풀 만실로 다 렌트가 나갔다 저렇게 하면 어느 정도 수익이 예상이 돼요? 매출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전용평당 12만 원, 대략 600만 원 정도의 매출을 발생이 되고, 매출 중에서 실제로 나가는 지출은 대략 한 10% 정도 잡고 있거든요. 10%에서 20% 잡고 있는데, 관리비가요? 예. 근데 이것도 하나 약간 이슈가 있는데, 저희가 보통 10%를 잡고 있는데, 근데 이제 자산마다 좀 많이 차이가 크긴 합니다. 왜냐면 말도 안 되게 뭐 관리비가 높은 데도 있고, 지하 같은 데는 관리비가 엄청 낮거든요. 그럼 10% 정도 잘 잡았을 때 이제 그러면 이제 540만 원에서 8대2, 그건 400에서 440. 임대인 입장에서 봤을 때 평당 12만 원이 만약에 매출이다라고 하면 평당 12만 원보다 좀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은 이거 신청할 이유가 없겠네요, 사실은. 보증금도 받을 수 있고 평당 12만 원 이상 임대를 받을 수 있으면 자기가 굳이 인테리어 비용을 자기가 태워서 이걸 할 이유는 또 없는 지역이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정하는 마지노선은 전용평당 임대료 8만 원 넘으면 제가 그렇게 추천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임대인 입장에서 또 질문을 드리면 이거 계약은 보통 몇 년 단위로 해요? 제가 계약 5년 단위로 계약합니다. 그 5년 후에는 갱신을 하든지 아니면 계약이 해지가 되든지 그렇게 되는 건가요? 예. 계약 해지가 되면 그러면 이거는 원상복구를 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임대인이 쓰는 건가요? 계약이 5년이 만료가 되면 자동으로 거의 갱신이 되는데, 만약에 임대인께서 저는 이제 셀프스를 그만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면 계약은 자동 종료되고, 저희는 보관하고 있는 지금 다 저희가 옮기고, 그 안에 시설물은 임대인이 자체적으로 이제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인테리어도 하고 이제 철거 비용도 임대인이 부담을 해야 되는 구조네요. 예. 근데 사실상 철거 비용은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이거 듣고 딱 생각을 해보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내가 물건을 맡겼는데 만약에 업체가 망하거나 맞아요. 뭔가 재무 상태가 안 좋아져서 이제 관리 인력들이 뭐 나가야 되고 이게 좀 관리가 안 되면 벙찌는 상황이 좀 올 것 같은 거예요. 임대인 입장에서도 업체가 예를 들어서 재무 상태가 너무 안 좋아져서 예를 들어서 뭐 체납이 되던가 아니면 관리가 잘 안 돼서 또는 마케팅이 잘 안 돼서 사람들이 잘 안 들어와서 매출이 안 일어나면 아니 내 돈 들여서 했는데 돈도 안 들어오고 이거 철거 비용도 나보고 부담하라고 하고 골 때리네 이런 게 제일 큰 리스크일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결국 그래서 제가 공간뿐만 아니고 신뢰를 파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는 사실 최소 비용으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최소 비용으로 운영이 되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철저하게 수익률 기반으로 운영을 해왔고, 지금 이 플랫폼도 정말 최소의 필요한 것만 개발했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는 개발자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수익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고, 다른 업체에 비해서 만기는 건 많이 없지만 높은 수익률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증금도 안 들어가고 인테리어 비용도 안 들어가고 관리하고 좀 시스템 구축을 하면 되니까 거기서 20%씩 수백 개 매장에서 꽂히게 되면 그 되게 큰 수익이 또 되잖아요. 그런 모델로 생각하면 되겠군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임대인 중에서 아주 큰 건물 가지시고 뭐 부자인 분들은 사실 잘 안 할 것 같긴 해요, 솔직히. 그러니까 작은 건물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지산이나 아니면 상가, 구분 상가 가지고 있는데 좀 어려운 분들 좀 많아요. 뭐 내가 한 80평짜리 이거 가지고 있는데 이거 좀 해보고 싶은데 공실이야. 근데 돈은 없어요. 이자 내느라고 너무 힘들어. 근데 해보고 싶어. 근데 인테리어 비용도 내야 되잖아요. 이런 거 어떻게 해결을 하세요? 첫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분납을 가능한 시스템이 돼 있어요. 계약금, 그다음 중도금, 잔금인데 대략 한 60% 정도는 먼저 받지만
이제 잔금은 영업하면서 분담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인테리어 비용에 대해서요? 맞습니다. 그리고 임대인도 부담이 많이 줄고, 그 다음에 셀프 스토리의 가장 큰 장점이자 단점이 처음에 이렇게 확 수요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차근차근 점유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저희가 한 6개월 정도가 약간 리스크라면 리스크고, 이때는 수익이 많이 안 나는 구간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때 이제 저희는 6개월 정도는 최소 보장 임대를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러면 회사에서 그 정도 파이낸싱이 되나요? 그 예. 지점이 되게 많을 텐데. 예, 그 정도는 이제 충분히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가 약간의 그 임대료가 많이 안 올라가면 그 임대인께서 부담을 가지시니까 저희가 한 6개월 정도는 최소 보장 임대료로 해서 정산하는 금액이 이 정도를 못 올라가면 이 정도는 저희가 이제 내어드리는 이런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또 궁금증이, 저는 와인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사실 집에서 보관을 하다가 너무 이게 안 되겠다, 집이 개판이 되니까 다 뺐어요. 근데 와인은 온도에 되게 민감하거든요, 습도랑.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보관해주는 곳이 있으면 좀 좋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고, 제가 지하에다 막 다 박아놓고 보관한다 해도 잘 정리도 잘 안 되고, 그래서 그런 서비스는 또 시행을 안 하시나요? 있으면 저도 좀 이용을 좀 해보고 싶어서. 지금은 저희가 이제 그 단계가 있는 거예요. 사업의 단계. 지금은 시장을 아예 압도적인 1위 사업자 되자라는 게 저희 지금 목표여가지고, 지금 뭐 소규모 조그만 이삿짐이라든가 개인 물품 맡기는 게 맞는 것 같고, 근데 그 다음 단계는 이제 뭐 예를 들어 아이언박스 블랙 해가지고 좀 하이 퀄리티의 약간 금이라든가 아니면 뭐 와인이라든가 미술품을 맡길 수 있는 거를 그런 점차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분야에 수요가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거 맞아요. 수요는 적어요. 예. 그럼 지금 만약에 이거를 제가 임대를 해서 와인을 넣어놓으면 문제가 되나요? 지금은 조금 온습도가 안 맞을 수 있어서 최저가 온도를 유지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약간의 제가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는다. 네, 오늘 인터뷰 너무 감사하고요. 예. 네, 그래서 여기 파크사이드 서울이 있고 앤틱 거리가 있는데요. 이태원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앤틱 스트리트라고 써져 있잖아요. 근데 아마 파크사이드 서울이 들어오면 이 앤틱 스트리트가 없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앤틱 사는 사람도 많이 없고, 그리고 앤틱 가구를 팔기에는 여기가 집가가 너무 많이 올랐어. 근데 아마 파크사이드 서울 들어오고 여기 SSG까지 들어오잖아요. 여기 유도인구가 많이 늘어날 거예요. 여기 유도인구가 많이 늘어날 거고, 고급 아파트랑 고급 오피스텔이 들어오니까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지 않아? 라고 물어보신다면, 이미 그게 가격이 다 반영이 돼 있어. 이미 평당 가격이 되게 비싸. 그래서 이미 이 가격을 내고 들어와서 충분히 안전마진을 좀 확보하고 갈 수 있느냐, 뭐 그거는 퀘션 마크인데, 우리가 상권 발달의 역사를 보면 연남동도 그랬고 한남동도 그랬고 성동도 그랬고, 평당 가격이 2억이 넘어가면 개발 행위가 잘 안 일어나. 그럴 수밖에 없어. 왜 그러냐, 평당 2억을 넘게 주고 들어와서 여기를 개발을 해가지고 리모델링을 하고 신축을 하고 해서 그런 행위들이 일어나야지 개발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런 이쁜 건물들도 들어오고 뭐 사옥도 들어오고 카페들 뭐 힙한 업장들, 그런 데가 들어오려면 평당 가격이 더 싸야 돼. 평당 가격이 이미 2억이 넘어가면 취득세 내고 뭐 이것저것 부대 비용 되면 2억 한 2, 3천 한단 말이야. 그랬을 때 그 사람의 엑시트를 하려면 훨씬 더 비싸게 팔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비싸게 주고 들어와서 신축하고 리모델링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게 상권이 막 되게 발달된 데도 아니고, 오피스텔하고 아파트 들어온다고 갑자기 여기가 뭐 평당 뭐 4, 5억 갈 것도 아니고, 성수동 연무장처럼 뭐 진짜 기업의 광고판 역할을 하고 외국인들이 미친 듯이 몰려오고 뭐 이러면 뭐 가능하겠지만, 그건 미래는 알 수 없는 거니까. 근데 이미 평당 가격이 그만큼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훨씬 더 탄력을 받고 갈 거다라고 보는 사람들은 많이 없는 것 같긴 해. 그래서 여기가 찾는 사람들은 많은데 거래는 잘 안 되고, 건물도 몇 개 없어. 나와 있는 건물 매물도 이태원 앤틱 가구 거리 해서 요런 데 있잖아요. 여기 부지 좋잖아. 근데 이게 비싸면 개발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모든 상권들이 1억 언더에서 팔려가지고 개발이 돼가지고 평당 2억 몇천이 팔리고, 이게 일반적인 패턴이거든요 이게. 근데 여기는 또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걷기도 힘들어 여기. 그래, 완전 오르막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이 앤틱거리가 없어지지 않을까. 되게 오랫동안 장사를 하신 분들은 되게 아쉬울 것 같아요. 저쪽에 보면 해밀턴 호텔이거든요. 그리고 저 해밀턴 호텔 옆에가 이제 이태원 참사가 났던 거긴데, 와보니까 아이언박스 있는 저 건물이 이태원 상권은 아니고 앤틱거리 상권, 초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최소한 이태원 상권이 여기서부터거든. 근데 밑에는 이태원 상권이라고 일반적으로 안 부르죠. 저기까지 사람들이 안 가거든. 저기까지. 용산구청 상권? 뭐라고 해야 되지? 저기는 그냥 앤틱거리 상권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이태원에 놀러 온 친구들이 저기까지 가지 않아. 요즘 추세는 그냥 한남동에 왔다가 뭐 심심하면 이태원까지 넘어가고, 이태원에 온 사람들이 또 한남동에 있는 그런 플래그십 스토어들 되게 많은 그런 데로 넘어가고, 이렇게 왔다 갔다 교차하고 있어서 저기까지 가진 않아요. 근데 파크사이드 서울 들어오고 저희가 뭔가 되게 느낌 있는 거리로 좀 바뀌게 되면 또 사람들이 갈 수도 있겠죠. 또 창고를 안 쓰고 그때는 바꿔서 쓸 수도 있겠네요, 다른 걸로. 근데 계약 기간 5년이라며. 5년 안에는 뭐 빼도 박도 못하는 거지. 어떤 계약 기간을 지켜야 되는 거니까. 근데 이해는 돼요. 왜 저렇게 창고로 바꿨는지. 공간도 되게 작았잖아요. 저렇게 낡은 건물에 리도인구도 많이 없는 데인데 저기를 임차해서 쓸만한 업장이 없을 것 같아. 여기가 구찌 플래그스토어거든. 제일기획 사옥이 있고, 이쪽으로 넘어가면 이제 본격적인 꼼데가리 손길 가는 한남동 상권이에요. 그래서 사실
사실 이 길을 중심으로 이쪽은 이태원 상권 가는 길이고 이쪽은 이제 한남동 상권 가는 길이고 이렇게 갈리게 됩니다. 이 길이 되게 중요한 길이에요. 그래서 나인원 한남 후분 상권으로 가기 위해서 이쪽으로 가는 거, 저쪽으로 좀 내려가다 보면 되게 핫한 플래그십 스토어들이 되게 많아. 되게 비싸게 팔려, 저기가. 준주거 지역이에요, 저긴 또. 대로변은 준주거 지역입니다. 이면은 이동인데 대로변은 준주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가다 보면 되게 힙한 데가 많아. 힙하다기보다는 되게 트렌디한데 약간 성수동의 축소방 같은 느낌이 좀 있는 거죠. 연무장이 훨씬 더 트래픽이 많긴 한데 더 비싸게 팔리기도 하고. 근데 여기도 너무 비싸게 팔리는 거야. 그래서 가다 보면 2층짜리 다 쓰러져 가는 건물이 평당 3억 5천에 거래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이면도로도 갈 수 있는데 여기는 내가 잘 안 가는 길이고 난 대로변으로 많이 다니거든. 약간 패션의 거리처럼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무진사도 크게 들어와 있고 노스페이스로 들어와 있고 알로도 들어와 있고 되게 많은 것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기업들 돈도 많이 들어와요 지금. 대신해서 나인원 한남 시행을 하고 난 다음에 이쪽 대로변에다가 옛날에 되게 크게 사놨어, 땅을. 그러니까 돈 엄청 벌었겠죠. 그래서 이쪽으로 넘어오게 되면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이태원 상권하고는 완전 분위기가 다르죠. 저런 데도 패션샵들이 있잖아, 저런 데 다. 그래서 이 거리가 이렇게 싹 다 바뀌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재밌는 게 뭐냐면 성수동 연무장길 편의점이 없거든. 근데 한남동 꼼데가르송길 이면에도 편의점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게 옛날부터 있었던 편의점이에요. 지금 들어오라고 하면 임대료가 너무 비싸서 편의점 못 들어와. 편의점이랑 뭐 좀 객단가 낮은 것들은 다 못 들어오겠네요. 객단가 낮은 데는 옛날부터 있었던 데는 뭐 있는데 새로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이런 데 봐. 전부 다 이런 브랜드들이 들어와 있어. 이런 브랜드들이 아니면 못 들어와요, 이제 여기를. 너무 비싸. 대지가 평당 3억 5천에 팔렸으면 뭐가 들어와야 돼? 그 가격이 팔렸으면. 그러니까 땅만 3억 5천에 팔린 건데 그럼 그 임대료를 낼 수 있는 게 얼마나 되겠어요. 그것 봐봐. 다 이런 것만 들어와, 다. 근데 여기가 원래 사람들이 노상에서 커피 마시던 그런 곳이었는데 여기 명도비를 거의 10억 줬대. 그 권리금을 거의 15억인가? 13억인가 그 정도를 줬대. 그러고 나서 커피숍을 내보내고 저렇게 임차를 맞춘 거야, 다시. 그 커피숍 사장님은 논한 거지. 장사가 엄청 잘 되긴 했는데 커피숍 사장님은 10몇 억을 받고 나간 거야. 그렇게 들었거든요, 저는. 이런데 전부 다 브랜드들이 들어와 있고 여기도 개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한남동 여기 꼼데가르송 길이 이태원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평당 가격도 여기가 훨씬 비싸. 이도인구도 훨씬 많고. 저기 건물 있지, 저거. 되게 낮은 거. 저 조그만한 게 평당 3억 5천에 거래된 거예요. 30평짜리 땅이 100억에 거래됐어요. 여기는 현대카드 뮤직 라이브러리라고 해가지고 공연도 많이 하고 아트 행사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굉장히 힙하게 저게 꾸며놨잖아요, 또.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여기가 너무 비싸진 거야. 말이 안 돼. 투자를 하신 분들은 굉장히 지금 돈을 많이 벌었다. 약간 이거에 첫 뭔가 선두주자를 끄는 게 어딘가요? 선두주자? 아니, 동치다발적으로 들어왔어. 이게 막 선두주자, 예를 들어서 뭐 무진사다 이런 게 없이 동치다발적으로 여기가 되게 외국인들 많으면서 브랜드들이 동치다발적으로 여기를 쫙 깔았어요, 그냥. 그래서 원래 여기가 핫하긴 했지만 최근에 연무장하고 여기랑 같이 확 치고 올라갔죠. 이동인구, 뭐 외국인 비율, 그리고 이런 패션이 성지 같은 그런 느낌으로. 여기가 이제 우리 집 후문에서 되게 가까이 올 수 있는 스타벅스 리저브거든요. 근데 옛날부터 있었어요, 여기는. 근데 이제 여기는 다 패션 거리가 된 거죠. 아디다스도 저기 들어, 디젤, 무진사 스탠다드 이렇게 쫙 들어와 있어요. 여기는 걸으면서 좀 재밌는? 주말에 여기 걸어보면 사람도 많긴 하지만 진짜 외국인들 많아요. 사람 구경하러 좀 나오는 젊은 친구들도 많고 약간 패셔니스타 같은 친구들도 많고 재밌는 거리인 거죠, 여기가. 약간 청담동 같은 느낌도 약간 나는데요. 청담동은 완전 고급 상권, 거기는 명품, 여기는 트렌디한 패션. 근데 여기가 좀 더 힙하지. 연무장도 좀 그런 느낌이거든. 근데 연무장은 공장지대 이런 느낌이 있다라고 하면 한남동은 고급 상권과 이게 결합이 된 거지. 느낌이 달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더 러프한 느낌은 성수동이 좀 더 강하고 여기는 원래부터 고급 상권이었잖아요. 리움미술관도 있었고 각종 해외 갤러리들도 많았고 성동 그런 게 없거든. 근데 여기는 고급 상권하고 같이 결합된 느낌이 좀 강하죠. 이런 트렌디한 패션들이. 포르쉐 매장도 여기 있다고 생겼고 장동건 건물이야, 장동건. 한 10몇 년 가지고 있었을 거야. 근데 옛날에 샀을 때는 진짜 잘못된 투자였다. 너무 비싸게 샀었거든. 근데 요즘에 많이 올라가지고 이제 그래도 맨징이 다 됐다 싶을 텐데 일로 가면 나인원 한남 후문인데 사실은 이 이면도로가 더 사람이 많아. 대로변도 사람이 많지만 이면도로에 엄청 많아요, 사람. 저 CU 있잖아요, 저거. 옛날부터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옛날부터 있었기 때문에 있는 거지 상권이 바뀌는 상황에서는 편의점이 못 들어왔을 거예요. 이 사람도 그냥 여기다가 패션샵 같은 거 임차 받고 싶겠지. 그럼 건물이 사는데 여기도 새로 올라갔거든요, 여기도. 뭐가 들어올지 모르겠는데 뭐 마틴킴이 뭐야? 그리고 여기가 그 되게 조그만한 뭐 위스키 같은 거 파는 바인데, 재즈 바인데 네. 주준이 맨날 여기서 그 술 먹으면서 담배 펴. 그래요? 내가 많이 봤어. 저도 여기 자주 오잖아요. 여기 맨날 사람들 꽉 차 있어요. 밤에. 연예인들 많이 와, 여기. 근데 생각보다 그 사람들이 쳐다보는 거 신경 별로 안 쓰더라고. 그래서 여기 어제 주준도 나인원 사니까 와가지고 여기서 항상 술 한 잔씩 하면서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여기도 신축 건물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여기도. 네, 그래서 이렇게 전부 다 여기가 다 개발이 돼가지고 옛날에는 진짜 이런 다세대 다가구 빌라밖에 없었는데 완전히 천지개벽했죠, 여기도.
한남동 상권이 되게 재밌는 게 힙하고 트렌디한데만 있는 게 아니고 예전에부터 있었던 좀 고급 업장들, 고급 레스토랑들, 커피숍들 이런 것들이 되게 또 많아요. 해외 갤러리들도 되게 많고 이래서 한남동이 약간 볼거리가 되게 많아. 근데 요즘에 트렌디함이 믹스가 되니까 훨씬 더 볼거리가 많아졌는데 트렌디함만 있는 동네에는 뭐가 문제냐면 이용할 만한, 그러니까 소비할 만한 상권이 없어. 그게 좀 문제거든. 문제라기보다는 좀 불만족스러운. 근데 한남동은 소비할 만한 그런 상권도 있으면서 트렌디함도 요즘 같이 들어와가지고 좀 재밌어요. 동네가 그냥 돌아다니면. 더 이국적인 걸 보고 싶다면 이태원까지 가면 되고 걸어서 한 10분밖에 안 걸리거든요. 이태원 상권 가는데 여기 살면서 그냥 뒷동네 돌아다니면서 재밌는 걸 되게 많이 보는 것 같아. 오늘 상권 얘기도 해봤고 뭐 아이박스 대표님도 만나서 인터뷰도 했고 창고도 가봤고, 그리고 셀프 스토리지 사업이 진짜 앞으로 되게 커질 거라고 하는 거는 많은 리포트에서 나오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가 엄청 커요. 그게 특징이 일본은 또 이제 게이트형 아파트가 많이 없고 사람들이 되게 조그만한 집에 살잖아. 일본 국평은 74제곱미터라고 한단 말이야. 우리나라는 85제곱미터인데 그 보관 장소나 이런 게 많이 없다 보니까 일본에서 훨씬 더 맞는 비즈니스고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저출산 고령화를 빨리 겪었고 1인가가 더 많아요. 우리나라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본이랑 우리나라 인구 구조도 되게 비슷하고 도심 구조도 비슷하고 그리고 1인 가구가 급격하게 늘고 있는 이 추세도 비슷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이 셀프 스토리 사업은 앞으로 더 커질 것 같다라고 하는 것도 좀 배웠어요. 사실 뭐 대표님하고 인터뷰하는 게 협찬받아서 인터뷰한 거긴 하지만 편집에서 어디까지 내용이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정말 많이 배우는 하루였습니다. 터보831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전체 공개로 하기 어려웠던 부동산, 자동차 등 컨텐츠의 더 솔직한 뒷이야기를 볼 수 있고 매주 하는 라이브를 다시 볼 수 있습니다. 파트너 이상 등급부터는 터보831 유튜브에서 다루는 모든 주제에 대한 더 심도 있는 내용을 담은 터보831 매거진을 제공합니다. 대주주 등급에 가입하시면 이메일로 1대1 질의 응답과 매달 부동산 분석 데이터를 함께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오프라인 모임 우선권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가입 버튼을 눌러 멤버십 혜택을 확인해주세요.